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또 힘든 날 나와주셨는데요. 신한투자증권 PB팀장이신 황유연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네, 네, 팀장님 이런 날 네, 이제 섭외 약속이 미리 돼 있던 날이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이러면 솔직한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시장이 좋으면 네. 사실 무슨 말을 해도 그러려니 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빠지면 네. 사실 기존의 투자 논리가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공포만 남고 그런 날입니다. 사실 오늘도 어제 집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내일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오늘 아침 10시까지는 괜찮네. 그래도 좀 였었어요. 건조하다. 네, 이 정도면 가서 방송 가서 중간은 하겠다. 근데 조금 많이 빠지는 바람에 저도 머릿속에서 머리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기존의 투자 논리가 훼손됐느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훼손된 게 있나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변수가 등장한 건 맞습니다만 훼손된 게 있느냐 잘 고민해 보면 아직은 사실 없다. 네, 앞서 다른 분들께서 이제 방송 밖에서 대기하면서 잘 들어봤는데 사실 큰 틀에서 바뀐 건 없다라고 봐요. 없고 다만 이제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보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1, 2월 달까지 해왔던 플레이와는 앞으로 3, 4월 플레이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 네. 텐데 일단 오늘 국내 시장 개장 전부터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각오는 하고 그렇죠. 다들 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그 중심에 있었고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들도 좀 영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도의 뭐 지수가 7% 밀린 코스피 7.24% 하락, 코스닥 뭐 4% 이상 하락. 3월의 첫 거래일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과는 3월 좀 네. 달라지는 건가라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요거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좀 어쨌든 좀 급하게 올라왔다. 이런 부분이 더 큰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밖에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복합적이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 특히 목요일 날 흐름을 보면 저는 사실 이제 계단식 상승은 뭐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과열이네, 삼성전자 과열이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삼성전자 지난 주 초까지는 사실 과열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보면 계속 꾸준히 상승, 그 계단식 상승을 해왔어요.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고,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고 또는 45도 각도로 그냥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수급이 계속 교환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뭐냐면 한쪽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쳤을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나치게 네. 긍정으로만 네. 보거나 아예 비관으로 부정으로 보거나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흐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10% 정도 빠졌죠.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목요일 날 장중에 11%까지도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왜 이래였잖아요. 그날 보면 이제 뭔가 그전의 상승 각도를 이제 좀 벗어나서 위로 확 쏟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림도 아니었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블랙록 리밸런싱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기계적으로 덜어낸다는 부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뭐 그 추종하는 자금들이 억지로 팔이되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부분들 좀 있었지만 금요일 날의 상승 각도가 확 가팔라지면서 뭔가 특이점이 왔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3월부터는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확실히 좀 과열돼 네. 있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2월달, 1월달, 2월달,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계속 삼성전자도 추천 많이 드렸었고. 근데 이 정도의 조정이 이렇게 분위기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이제 거기에 전쟁이라는 지정적인 리스크라는 트리거가 나오면서 뭔가 쏟아내는 느낌이
확실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10% 정도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실렸습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이 실렸고요. 거래대금은 뭐 볼 것도 없이 역대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역대 최고 거래대금을 보이겠죠. 차트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거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냐 음봉이냐. 근데 오늘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체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그게 개인이었을지도, 개인은 뭐 매수를 했겠지만, 오늘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생각에 담긴 거래량은 하락의 거래량이 실렸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월부터는 대형주 일변도에서 2월 중순부터 이미 그런 신호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다. 우리가 너무 무한정 지금 사실 긍정으로 보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월부터는 시장이 무너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너지려면 통화 정책이 바뀌거나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통화 정책은 조금 뭐 바뀔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아직 변동은 없고, 삼성전자가 4학년 4분기 실적 발표 잘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뭔가 그 실적에 대한 뭐 기시 좀 어느 정도 전망치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 멀었잖아요. 4월 말이나 되어야 실적이 나올 건데, 그럼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습니다. 한 달,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급이 이제 조금 다른 데로 퍼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수혜를 밑에 있는 종목들이나 코스닥 개별주들이나 뭐 코스닥 개별주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그동안 이런저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의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수급을 좀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우리 김장현 부장이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제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가라는 게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이거의 합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합이 돼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이게 되는 건데, 오늘 사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오늘 사신 분들의 의도는 뭐였을까를 우리가 네. 한번 유추해 보면, 네. 전쟁 리스크 항상 우리가 그렇죠. 잊을만 하면 네. 경험을 하는 거고, 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익 추정 이런 거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없죠. 네. 이게 혹시 기다리던 조정은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심리로 우리 개인분들 특히나 매수를 하셨을 네, 때 네, 네. 뭐 결과론적인 거는 물론 지나봐야 네. 알죠. 그럼 이 매수는 좀 성급했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네. 현대차가 최근에 한 1월까지 상승하다가 한 달 정도 조정 보이고 최근에 오늘 뭐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좀 급등이 나왔죠. 그런 것과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저도 사실 특이점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대차가 지난 1월 달에 급등했을 때 보면 여기도 사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판에 저는 특이점이 왔다.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는 맞았는데 뭐 저는 뭐 보조 지표를 본다기보다 뭔가 이제 수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을 때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 1월 그때 삼성전자 96,900원이었나요? 그때 고점 찍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심지어 장중에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에 그냥 하락 신호를 확 줘버렸거든요. 확 이제 뭔가 기다렸던 사람들이 뭔가 이젠 못 참고 사야지 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1월 중순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하락 좀 끝까지 갔다가 이제 좀 조정이 한 달 정도 조정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 가는 과정인데, 요때는 대외적인 악재는 사실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형주들은 지금의 위치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뭔가 매수가 한줄 확 쏠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누군가가 와서 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주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누군가가 시장가로 사줘야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이런 뭐 지정적 리스크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 주식쟁이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하락의 차이점은 이제 변수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다 달리하게 할 겁니다.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고 한 달 전만 해도 떨어지면 사서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게 있었지만 생각이 좀 일치됐다면 이제 생각이 다 일치됐죠. 지금은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기관 투자자들마다 이제 다 생각이 다 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래서 안 팔겠다. 또 누군가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매수 자금이 뭐 예탁 자금이 119조 막 이렇게 있었지만 118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요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분들도 있었지만,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투자 심리가 바뀌어서 받쳐놓는 걸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가를 시장가로 그냥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주가를 굳이 시장가로 살 필요 없이 분할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사실 받치고 있는 주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누군가 공격적으로 사줘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처럼 공급망을 엄청나게 뒤흔드는 이슈가, 또는 장기전으로 가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4주로 딱 못 박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지나가면 인플레이 당연히 오겠죠. 지금 트럼프가 경기 일으키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짧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주가에 생각합니다. 대한 예측은 뭐 무의미할 수도 있고 네, 힘들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좀 포인트는 한 방향을 사람들이 좀 일치된 단결로 네, 보다가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좀 갈라지기 네. 시작한 어떤 계기가 네.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환율이 오늘 20원 이상 이제 네. 올라가면서 1,460원대로 다시 올라선 상황. 뭐 외국인이 계속 판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주가가 6,000p 넘어서서 네. 단숨에 막 6,300 막 네. 이렇게 갈 때도 사실 외국인은 외국인들이 왜 계속 이렇게 팔았죠. 팔아? 네. 7조를 하루에 팔았어? 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게 리밸런싱이래. 네. 아니면 음. ETF 쪽으로 들어오는 건 또 따로 잡힐 수도 있어. 네. 뭐 외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해서 뭐 EWY도 그렇고, 그렇죠. 뭐 코루 네. 같은 3배짜리도 그렇고 네. 지금 엄청나대. 뭐 이런 네, 네, 것들과 이제 어떤 대조적인 걸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환율, 외국인 수급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은 네, 개인적으로는 주가보다 더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환율로 대응을 한다? 이거 자체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봐요. 환율은 사실 오늘 같은 리스크에서 빵 뜨고 그냥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올라간다 매도해야지 이게 안 돼요. 또 내려간다고 매수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수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예측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었어야죠. 지난주 매도했을 때 환율이라도 계속 급등했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딱 리스크 터지자마자 빵 터진다는 거는 그냥 지금 시장 리스크만큼 정도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적정 환율이 얼마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고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300원대에서 우리가 적응했던 환율이 1,400원대 와서도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벌겠네. 이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인 것만큼 이 뉴 노멀 1,400원 중반대 환율에서 시장은 이미 적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율보다는 사실 작가님께서 질문지를 준비를 하실 때 환율을 써주시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선물 쪽입니다. 선물, 네.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파생 쪽이 사실 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보다
파생 쪽에서 벌어가는 주식 그 수익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선물의 누적 계약수들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지난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누적 계약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근래로는 이제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 옵션 이제 누적 계약수를 보는데 3월 달에는 동시 만기죠. 네. 3, 6, 9, 10이니까 동시 만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파생 쪽 선물 누적 계약 그 레인지를 보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만 계약이에요. 물론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똑같은 3만 계약을 가정하더라도 금액은 확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약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선물이 1조 매도했네, 2조 매도했네 이것보다 선물을 어느 정도 계약수를 매도했느냐, 매수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최근에 뭐 요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2조 7천 아니 5조 4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이 판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수가 2배 올랐잖아요. 솔직히.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 과거에 한 1조 7천억, 한 2조 7천억 정도 팔았다는 거와 그냥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물론 수치는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2월 중순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1조 매도, 1조 5천억 매도 한 적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5천억 정도씩 매도, 과거에 5천억 정도씩 매도했던 사이즈였던 거죠. 주가가 지수가 2배가 올랐으니까 똑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가격은 2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랑 지난주 금요일 날의 매도는 조금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량입니다. 네. 왜냐면 7조 7천 팔았으면 거의 한 4조 과거로 보면 4조 판 거니까 많죠. 많은 거 맞고 근데 다만 거의 그때가 뭐 한 14조 이렇게 판 거잖아요. 그렇죠. 13조, 14조.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과거 보면 한 7조 정도 판 거죠. 과거 한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수량은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는 뭐 EW 그 블랙록 리밸런싱도 네. 좀 있고 그리고 추종했던 자금들도 같이 나왔던 부분들이라 일관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선물로 돌아와서 보면 누적으로 좀 보면요. 이게 그림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동시만기일 이후의 수량을 좀 보면 요 날짜를 둘째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12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럼 보면 누적으로 보면 지금 2만 5천 계약 순매도입니다. 네, 3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방 바운더리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부터는 추가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가끔 보면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 3만 계약, 4만 계약 때까지도 가요. 4만 계약 때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리바운딩이 일어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제 매매 스타일로는. 그리고 지난달 옵션 만기 2월 13일로 보면 17,000 계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보면요. 네. 그 누적으로 12월 만기 이후는 한 6조 정도 매도고요. 그다음에 2월 옵션 만기 이후는 한 4조 정도 매도예요. 네. 또 한 매도 계약수가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사실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 계약당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금액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부터는 3월 달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사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추가로 더 팔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한 만 계약 정도면 한 2조 정도? 대략 한 1.5에서 2조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제가 아까 상승에 대한 쏠림이 좀 지난주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도 되면 하락에 대한 쏠림이 과하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비관론이 굉장히 가득 차게 되죠. 기가 막히게 내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이런 변곡점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오늘 만약에 매도 못했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더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는 게 버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다만 추가 매수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추가 매수를 그러면은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네. 어떤 변곡점 네. 이런 것들은 지금 기다리다가 그렇죠. 돌릴 때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네, 되나요? 그렇죠.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은 이제 추세 추종하는 스타일이라서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거나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황 후행적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발 각질에서 못 사고 절대 사람 우리는 투자는 못 사고 정설에서 못 판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한 무릎에서 그 어깨 정도 안에서만 우리가 잘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사이즈 보면 이제 한 무릎 정도까지는 왔다. 네, 무릎 정도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안 판다, 다 왔다라기보다는 네. 이 쌓여 있는 계약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수급적인 거죠. 네. 물론 더 팔 여지는 있지만 네. 거의 다 많이 왔다. 왔다. 왜냐하면 이런 이거는 부분들.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길어진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위험 자산을 다 줄여야 될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 줄일 거고 지금 미국도 어제 반등은 했습니다만 오늘 밤에 또 봐야긴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 리스크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 자산을 네. 줄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자산도 줄일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줄일 겁니다.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속 타는 건 중국일 건데 이란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워낙에 석유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일 건데 중국이 이란이 이렇게 해협이 봉쇄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4주면 결국 3월 한 달이에요. 3월 한 달 안에 나와도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힌트를 다른 거 봐서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봤던 선물 시장 계약 규모에서 찾아보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매수 쫙 해놓고 주식 다 팔아놓거나 그 다음부터 선물로 돌리거나 그 다음에 선물 쫙 사놓고 그 다음에 현물 그 다음부터 매수하면서 현선물 동시에 올라가면서 동시 수익을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은 되게 무서워 보입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와 있다. 누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바닥입니다. 사세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사실. 조금 불안 요소는 남아 있어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증시가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밤 공교롭게도 지금 매월 첫째 영업일마다 폭락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나서 웃긴 거는 그 다음날 다 급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지수를 한번 보면 지난달 꼭 거의 한 달 전에도 그렇죠. 사이드카였죠. 네, 그렇죠. 요 2월 1일에도 급락 나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6%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었잖아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아예 색깔을 바꿔버릴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네.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올라왔었고 오늘은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변수인데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인 변수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기회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황 팀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네. 어쩌면 반도체 투톱으로 쏠렸던 수급이 네. 그 밑단으로 네네. 내려갈 수도 있다, 퍼질 네.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 정도면은 견조하면서 코스닥이 더 잘 버티네. 3월은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쏠리는 건가 했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반도체 투톱이 못 가고 네. 이렇게 리스크로 인해서 다 무너지면 사실 네. 의미 밑단도 없죠. 갈 수가 없는 없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투자자들 분들이 좋아할 만한 조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이제 얘네들이 안 가니까 그 수급들이 코스닥이나 안 갔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퍼지는 걸 원하는데 오늘처럼 사실 이렇게 모두 다 얻어 터져 버리면 사실 일단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다만 이렇게 되고 나면 시장의 색깔은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네. 언제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돌릴 때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잘 가던 주도주들이 어쨌든 오늘 세게 거래량 틀리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다시 살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생각이 다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대형주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좋긴 하지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쟁에 상관이 없거나 얘가 무슨 전쟁에 무슨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칩도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얘 해볼 만해. 이런 종목들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좋았던 게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오늘 리아켐 바이오도 장중에 꽤나 급등했었는데 지금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잘 역사적 신고가를 갔지만 뭐 좀 윗꼬리를 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월달, 2월달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조금 시장에 노이즈를 주면서 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 하락하니까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를 갖고 있든 어떤 뭐 반도체 레버리지를 갖고 있든 어떤 섹터의 특정 ETF를 갖고 있든 특정 종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전쟁 리스크에 가려져서 그 투자 아이디어까지 훼손될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오늘처럼 쓸려내려가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오늘처럼 쓸려내려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뭔가 폭풍이 다 지나고 나서 진정이 좀 되고 나서 그러면 올라올 때의 상승률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코스닥이 올라올 때 좀 돌리고 나면 추세적으로 그렇죠. 코스닥이 좀 더 네. 강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네.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코스닥 얘기도 나오고 바이오 얘기도 나온 김에 바이오 쪽도 뭐 이런 사실 전방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장 오늘은 속에서는 뭐 어떤 섹터가 좋아요도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네네. 그때를 팀장님께서 네네. 말씀해주신 그때를 한번 미리 대비를 해보자면 팀장님 이제 바이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학회 이벤트도 많고 바이오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때가 그렇죠.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알테오젠이나 에벨바이오처럼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가 뭐 어떻게 보면 세론이 항상 나왔던 게 뭐 어떤 기술 수출이 나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좀 없고 숫자로 당장 찍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확실히 올해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리가켐 우리나라 과거에 애로를 했던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바이오 섹터들은 올해부터 뭔가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이 알테오젠에서 생겼죠. 로열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생기면서 알테오젠은 시장에서 조금 훼손됐어요. 추세도 훼손됐고 다만 그 훼손 바이오 섹터가 쉬는 한두 달 정도 기간 동안 다시 좋은 바이오들은 다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한올 바이오파마나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오름 테라피틱스나 오늘 올릭스나 그리고 또 리가켐 바이오나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는 뭐 바이오 투자하면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올해 여전히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섹터들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윗골이 달리고 음봉 나고 막 그래서 조금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 코스닥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섹터들은 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은 우리가 예전에 코스닥 바이오는 무조건 알테오젠이야. 무조건 ABL 바이오 이랬는데 오히려 요 두 종목들 그리고 뭐 우리가 항상 뭐 알보리 펩 뭐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보다 뭔가 신선한 바이오들 신생 바이오들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 150 부양책 나오고 이제 그 관련 투자 펀드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150에 속해져 있지 않은 시총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한 2조, 3조 정도 되는데 코스닥 150에는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지금 차트에 지금 띄워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뭐 추천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기도 한데 시총 2조 8천인데 코스닥 150엔 또 안 들어 있습니다. 요런 바이오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런 바이오들인데
추세를 오늘 이런 장에서 깼느냐? 그냥 정배열로 그냥 양봉 윗꼬리가 달렸을 뿐이지 그냥 정배열로 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별로 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3월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하면 이제 금리하고도 연관성이 그렇죠. 크다라고 네, 그죠. 이제 우리가 룰적으로 규칙과도 같이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만 큰 영향이 있었던 네. 건 아니고 네. 물가도 이렇게 상당히 그렇죠. 높네 이렇게 지수가 또 음. 지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좀 점점 멀어지는 그렇죠. 이렇게도 돼서 네. 근데 다만 네. 캐빈 헐시 지명자도 트럼프가 지명했고요. 트럼프가 우리가 뭐 1기 때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험하죠. 네,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험합니다만 아무런 생각 없이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란 공격도 당연히 공격하게 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거 당연히 알았을 거고 이미 그 전에 하자마자 단박에 사우디 증산 이야기 나온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선제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계속 그렇게 다우 나 있을 동안 2배 간다라고 떠드는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에 굉장히 진심인 정부입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드는데 그런 정도의 대비 안 해놨을까? 그 정도로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놨을까라고 그냥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신기한 거는 뭐 금리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아니 금리가 떨어졌어야 되죠. 원래 안전자산 때문에. 근데 금리는 또 올랐어요. 그러게요. 네. 달러화는 또 오르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몇 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모든 지표들 지금 그래서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분류했던 것들이 네.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그렇죠. 아니거나 더 이상은 위험자산이 그렇죠, 아니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네, 있고. AI의 등장으로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초입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몇 가지 지표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게 가격이랑 수급인데 수급 쪽에서는 선물 쪽을 좀 더 보고 네. 그다음에 가격은 오늘의 저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의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저가라는 건 지수적으로. 지수도 그렇고요. 네. 종목들도 그렇고 이평설이 정배열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 더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면 더 세게 하락을 할 거고요. 오늘의 저가를 잘 지켜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 대비해서 2021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그 국면 초반에 사이드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사이드카인가 그 3%가 더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2022년부터는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원 대부분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7% 이상 하락한 날 이후에는 대부분 그 다음날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만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어제 사실 우리나라가 안 맞은 부분도 좀 있고 네.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리바운딩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더 사셔도 돼요. 추가 매수는 굳이 섣부르게 들어가서 내일 저는 종가까지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큰 수급이 방향성을 정할 건데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팔 만큼 팔았고 뭐 리밸런싱 수급이 있어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면 사실 오늘은 그 전쟁 리스크가 주말간에 없었으면 저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얼마큼 돌리느냐 그리고 오늘의 저가들을 지켜주느냐 코스피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오늘의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 대상에서 조금 제외를 하시고 이게 전자라 일지언정
일정 부분 시장이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뭔가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조금 뭐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는데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또 매수 사이드카가 나와. 그러면 그때 사도 만약에 네. 그러면 그때 해도 저는 그러면 매수 사이드카 나오면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내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관망이 맞았고요. 내일 떨어지고 나면 더 낮은 가격이 어떻게 파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하고 파는 거니까 그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반등 주면 다행인 거고 그 국면이 변곡점이 이번 주일 것 같아요. 다음 주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조금 요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만기일 한 일주일 전부터 영향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반대 방향으로 쫙 밀었다, 하락으로 더 세게 밀었다 그러면 만기일 날까지는 오히려 반등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별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다행히도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 3만 계약 매수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다라고 하면 진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미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팔 만큼 팔은 상태, 팔 만큼 팔았다는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더 팔 수 있지만 최소한 7분응선은 팔았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많이 왔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락의 룸과 상승의 룸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상승의 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AI 랠리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투자 논리가 훼손이 됐느냐 그 논리로 인한 상승 룸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 룸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일단은 최소한 버텨보고 나서 결정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네. 이제 선물 수급 쪽에서 나오는 외국인 그러네요. 그 수급의 힌트를 네. 계속 강조를 해주시니까 사실 과거에 뭐 사이드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이랬어, 뭐 전쟁 네. 리스크가 있을 때 이랬어라는 과거 공식이 네. 꼭 맞으란 법은 네,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항상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좀 있었어라는 건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 미증시에서도 계속 얘기 간밤에도 좀 나오는 네.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네. 그때마다 어떤 날을 보면 네. 그래도 다 며칠 간격을 두고 올라왔죠. 회복을 하더라. 네, 뭐 그럼요.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길게 그렇죠. 얼마나 빠질까? 어디가 가장 네. 충격을 뭐 크게 받을까? 이제 이런 네. 부분인데 특히 유가 같은 경우 네. 이게 이제 예측이 좀 어렵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해운, 방산 네. 그런 전쟁의 어떤 좀 참 수혜란 말 붙이기 그렇죠. 싫은데 네, 어쨌든 그렇죠, 수혜 그렇죠. 업종들만 네. 빼고는 다 충격을 많이 네.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박을 타야 되는데 엇박을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오늘 사실 초반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S-오일만 상한가를 결국 마무리를 했고 어. 이노베이션은 음봉이 세게 난 그렇죠. 네, 수급이 좀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초반은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네. 먼저 빨간색으로 돌아왔었는데 조선주들도 다 밀렸고요. 지금 조선주들은 사실 방산 쪽도 같이 얽혀 있는데 조선은 그냥 밀려버리고 순수 방산 업체들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갈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가 이것 때문에 올라라고 하기에는 오늘 방산주하고 S-오일만 딱 그 논리, 오늘 시장 하락 논리에 대응이 되는데 그거 왜 다른 종목들은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일단 팔고 보자. 네, 그 심리가 많이들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마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매수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뭐 최근 한 반년 안에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하락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런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하락. 그렇기 때문에 왜 굉장히 회피적인 성향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금을 깨서 만약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다. 근데 그런 분들 요즘 많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이 정도 하락에는 빨리 매도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약간 좀 단기 자금들의 성향도 오늘 시장 색깔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더 급등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 그 기름 순수 추구기 때문에 셰일가스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 우리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상승하게 용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부분은 사실 좀 제 내피셜인데 약간 막연하게 유가 상승을 이렇게 용인할까? 과연? 그래서 오히려 기름 정유 주식들은 또 기름 관련 주식들은 좀 단기 테마성으로 뭐 전쟁이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많이들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네.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방산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러면 들어가시면 언제 이게 완화될지 네. 아무도 또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렸던 정박이 아니라 네. 엇박을 타게 엇박타죠. 되면 이제 이게 무서운 네. 건데 또 이것 또한 아무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건지 네. 요 리스크 관리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격언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장에서 정박을 잘 타면 엄청난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요. 변동성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 시장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갭상 아니면 갭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우상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밀렸지만 중기 추세는 살아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추세를 중기 추세 이상 훼손하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리스크 관리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실 주가가 하락하니까 다들 공포에 질려서 기존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았던 투자 논리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랑 같이 주식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손님들도 지금은 다시 공포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만 다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최소한 반은 맞췄다. 반 이상은 맞췄다.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해서 잘 맞추면 다행인데 엇박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손절매 안 하고 또는 주식 안 줄이고 뭐 했어 라고 했다가 내일 많이 급등하면 그거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번 2월 달에 특히나 몇 번 있었잖아요. 급락 이후에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번 멘탈적으로 겪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트럼프 굉장히 미국에서 참, 무슨 네. 일이 없기를 그런 얘기할 기도하시는 지금 게 이런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긴 네, 하지만 네. 어쨌든 또 지나고 보면 팀장님 말씀이 생각이 네. 날 것도 같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주식 이제 시장이 처음 들어와서 네.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좀 힘드실 네. 거다, 특히 더 힘드실 네, 네, 거다라는 그럼요. 말씀 네. 이제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4천에서 5천 가고 5천에서 6천까지 가고 요 동안의 공식은요 이렇게 빠지는 날은 다 매수였죠. 무조건 사면 네, 사실 네. 이게 네, 네. 거의 룰처럼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네. 방식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 요 하락은 코스피 지수 7% 하락, 요 코스닥도 네. 가는 듯하다 4% 하락. 요거는 그 공식이 좀 이번엔 안 맞나? 이런 지금 두려움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네. 지금 조금 다른 점 뭐냐면 네. 코스피가 7% 빠졌으면 코스닥은 통상 1.5배에서 2배 빠졌습니다. 그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뭐 모양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코스닥은 오늘 한 4.6에서 맞아요. 커버를 했어요. 이렇게 급락이 있는 날 코스닥이 덜 빠지는 케이스는 사실 비슷하게 빠졌으면 빠졌지 조금 이렇게 앞에 자릿수가 바뀔 아예 다를 정도로 3%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차이 난 적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다 100% 통해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3월달 코스닥에 대한 조금 힌트이지 않을까. 예, 저는 좀 색깔도 많이 바뀌었다. 같이 급락이 봅니다. 나왔어도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더 예, 오늘 덜 버텼던 했다. 종목들이 바이오이기도 했었고 2차 전지들도 사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을 3분지게 하고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세 개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뭐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오늘 잘 버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잘 버티다가 네. 막판에 그냥 여기선 더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들어 그냥 흘러내려 버렸어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 보면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오늘이 바닥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대외 환경이 좀 진정이 되고 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올라올 것들은 아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수급적으로도 오늘 코스닥 현물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또 샀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조금 그렇죠. 힌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0.05%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세금 신경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아마 매매할 때 수수료들을 신경 쓰실 건데 세금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증권거래세나 농어촌 특별세 아마 신경을 안 쓰실 건데 잘 검색을 해보시면 올해 0.05%가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올랐어요. 0.15에서. 근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증권거래세는 전량 다 국세입니다. 네, 정부가 어떤 일에 써도 상관없는 뭐 제한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사실 코스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 많이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대금 100조 터졌거든요. 그러면 세금만 2천억이 조세 저항이 없는 세금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코멘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가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3월부터 이제 설 전후로 인해서 설 전후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액티브 ETF 네, 얘기도 액티브 있고. ETF 펀드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구간 이 변동성 구간만 잘 버티신다라고 하면 조금 화려한 장이 한 번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를 계산기 두들리면서 하면 사실 그래서 이 논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는 전자, 닉스 아직도 싸다. 이익이 네, 이익 대비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 6,000포인트 가는 거 다 용인이 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코스닥은 뭐 1,5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연초부터 나왔습니다만 코스닥은 말도 안 돼.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 이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스닥 ETF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그런 자금들 생각 안 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투자자 그냥 주식 브로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계산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리바운딩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 또 다 까먹고 좋은 뉴스들만 또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오늘 밤은 좀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제 냉정하게 만약에 제가 좋은 이야기만 했다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가들 끼고 다 내려왔다 뭐 또는 다음 주 만기일까지 힘없이 그냥 밀려버린다 라고 하면 전략 수정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오늘만 놓고 오늘 당장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는 뭘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할 것 같죠. 중요하죠. 네. 사실 간밤 미국 시장과 우리가 꼭 같이 가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그래도 그렇죠. 견조했는데 우리는 진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어제 시장이 안 열렸던 것에 대한 뭐 한꺼번에 받는 부분과 그동안에 또 급하게 올랐던 부분과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주요하게 어떤 부분들 좀 볼까요? 아무래도 전쟁 관련 뉴스일까요? 뭐 그게 지표도 더 있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표는 지금 시장 이번 주에 뭐 실업률 발표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의 완전 색깔이 바뀌거나 장의 흐름을 바꾸려면 통화 정책이나 펀더멘탈이거든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는 하락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 거죠. 사실 이 전쟁 이슈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뭐 캐비너시 뭐 청문회 이것도 혹시 3월 중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슈일 텐데 지금은 뭐 다 지금은 다 무셔져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이란 쪽에서 소식이 어떻게 들러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직 뭐 제가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엔비디아가 또 살려줬잖아요. 네. 나스닥 선물은 지금 1%대 빠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깊어졌네요. 네. 그러게요. 네. 장중에 뭐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이란 쪽에 중동 쪽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는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오늘 계속 나왔던 뉴스만 봤을 때는 오늘 밤에 전쟁 끝났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뭐 이란이 갑자기 뭐 항복을 선언한다던가 뭐 그런 뉴스 정도가 나와야 아마 조금 급격한 흐름들이 나올 건데 뭐 이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깁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하더라도 주식은 그 안에 빠질 수 있는 거고 길어진다는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정 무서우시면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을 도모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거 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그냥 관망이 추가 매수도 좀 그렇고요. 관망이 제일 좋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네. 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그죠? 날, 네. 그렇죠? 네, 나와서 또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 PB팀장이신 황유한 팀장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